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60대 중반인 여성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더덥지 않나요? 시간이 흐르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얼굴이 주름이 늘고 잡티가 생기고 거울 속 제 모습이 영락없이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을 조금 해서 그런가 의학의 힘을 조금 빌린 친구들에 비하면 제 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하루빨리 하나뿐인 자식놈 결혼시키고 혼자만의 시간을 찾겠다고 결심을 했건만 저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이야. 기막힌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이라는 나이에 자식을 낳게 된 것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복이기도 했고 행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죠. 저 역시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던 때였으니까요. 친구들은 대학 이야기를 하고 취직 이야기를 하고 연애 이야기를 하며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죽는 날까지 책임지겠다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남편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독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등을 떠밀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 용이 되어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도 남편은 몸집이 유난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180을 훌쩍 넘겼으니 어디를 가도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어깨는 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남편 어깨에 기대곤 했는데 그 넓은 어깨에 기대고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힘도 좋았어요. 이삿짐을 옮길 때도 그렇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항상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결혼을 조금 서둘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 뱃속에 이미 소중한 생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차, 내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 낳아서 잘 키워보자. 정말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낳아야지. 내 자식인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무서웠거든요. 아직 너무 어렸고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놈들아, 뭘 잘했다고 웃고 다니냐? 아직 어린 것들이 사고부터 치고 나무새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남편은 나란히 앉아 잔뜩 혼이 났죠. 그런데도 참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화를 내면서도 자꾸만 제 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참 혼을 내다가도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 배로 향했죠. 아이를 본다는 것이 집안의 큰 경사였고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아들은 정말 남달랐어요. 엄청 컸거든요. 저는 임신했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출산 당일이었지요.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꼬박 이틀 가까이 진통을 했어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떠나갈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을 감았어요. 제가 실신하듯이 기절을 해버리자 우리 남편 제가 죽은 줄 알고 의사 멱살을 잡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태어난 아이보다 제가 더 걱정이 됐다는 우리 남편 정말 이뻐 죽겠죠. 요즘은 아이부터 찾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분은 계속 산모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정말 아내부터 찾는 남편을 봤습니다. 결혼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우리 남편은 정말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부터 씻고는 곧장 아들한테 달려갔죠. 그 작은 몸뚱이를 번쩍 안아 올리면서도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 아빠 왔다. 여보, 애 좀 내려놔요. 이제 막 잠들었는데. 안 돼. 오늘 하루 종일 못 봤단 말이야.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은 그런 아빠를 참 잘 따랐어요. 남편 품에 안겨 있으면 울다가도 뚝 그치곤 했으니까요.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희에겐 신혼집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은 없었어요. 형편이 넉넉한 집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는 시부모님 집 작은 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방 하나에 성인 둘 갓난아기 하나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좁은 방도 괜찮았고 낡은 장판도 괜찮았어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것도 견딜만 했죠. 젊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참 좋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벙어리셨어요. 어릴 적 열병을 크게 앓으신 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오히려 편한 점도 많았어요. 적어도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쏟아내는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잔소리를 할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물론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답답해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같이 살다 보니 제대로 대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수화책도 사보고 복지관 강좌도 찾아다니고 틈만 나면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엉성했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 하나 하는데도 몇 번이나 손동작을 틀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웃으셨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셨고 집안일도 말없이 척척 해내셨어요.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시키면 더 편하실 텐데 죽어도 저에게 그런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동네는 또 얼마나 좁았는지 몰라요. 누가 어디 사는지, 어느 집 자식이 어디 취직했는지, 심지어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우리 시어머니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세상에는 꼭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네 노인들 몇몇은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대놓고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아유, 벙어리가 지나가네. 어째 사람이 말을 못하냐? 재수 없게 아침부터. 심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렸어요. 벙어리 지나가면 부정탄다 그런 말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늘 무표정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항상 화난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입을 굳게 다문 채 누가 말을 걸어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화난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덜 건드린다. 손가락을 바삐 움직여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늘 무섭고 화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걸지 않고 시비도 덜 걸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누구보다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랑 맞서 싸우다 보니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굳은 표정으로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도 웃으셨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웃으셨어요. 가끔은 수화로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5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늘 새벽같이 집을 나갔어요. 경기도 곳곳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하배관을 설치하고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온 작업복에서는 흙 냄새와 오물 냄새가 섞여 났죠.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절에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분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 곁에서 남편 곁에서 우리 아들을 키우며 그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행복이 가장 당연하게 느껴질 때 가장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기도 하니까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경기도 지하도 개발 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만 없었더라면 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 일을 겪어보니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습관처럼 남편 몫의 반찬을 생각하다가도 문득 정신이 들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심각하셨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안 계셨죠. 남겨진 것은 어린 아들과 시어머니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저는 젊기는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얘, 대전 내려올 생각은 없니? 갑자기요? 대전에는 뭐 일자리 같은 게 많이 있어? 여기 오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아직 젊잖아. 뭐든 하면 됐지. 엄마 아빠 옆에서. 그럼 우리 어머님은? 그거야 뭐. 너도 솔직히 아직 어리잖아. 평생 혼자 살 거야? 죄치자리도 알아보고 해야지. 엄마,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 못 들은 걸로 할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어머님도 산 사람이야.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혼자 남은 산 사람이라고. 됐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대전 오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 엄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했어요.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앞날이 걱정되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하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남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식당 일도 해봤고 공장 일도 알아봤고 청소 일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겨우 작은 회사 격리 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말이 격리지 사실 자빌 담당이나 다름없었어요. 커피도 타야 하고 복사도 해야 하고 거래처 심부름도 다녀야 했죠. 하지만 월급날을 기다리며 버티고 또 버텼죠.
월급을 받는 날이면 가끔 작은 사치를 부렸어요. 퇴근길 정육점에 들러 삼겹살을 사 오는 거였죠. 그날 저녁이면 집안 가득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죠. 아들은 상추에 고기를 잔뜩 쌓아 먹으며 행복해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떠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며느리가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요.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어느 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된통 깨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죠.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온 한숨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제 옆에 앉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였어요. 그저 제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만 내비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다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저 안 죽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울기만 하던 우리 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군대 갈 나이가 되었죠. 입영 통지서를 들고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린애 같은데 어느새 나라의 부름을 받는 나이가 된 거예요. 군대에 입대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였는데 아들놈이 제대할 땐 저 혼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고 허망했어요. 억소리 한 번 못 내고 그렇게 잠든 듯 떠나셨어요. 일찍 결혼해 남편을 낳으셨기에 연세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허전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예전에 부모님이 제게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야속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떠나보낸 사람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니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결국 그 말대로 살게 되었어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버티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텨야 했기 때문이었고요. 제가 주저앉으면 우리 아들이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도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등록금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 못난 엄마 같더라고요. 사교육 한 번 시킨 적 없이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시어머니도 저도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몰라요. 아들은 그런 집안 사정을 잘 알았기에 1년간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벌어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딱 잘라 그러지 말라고 했죠.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이 등록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아껴야 할 것은 전부 아꼈어요. 새 옷은 꿈도 안 꿨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점심값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됐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집안이 얼마나 썰렁하던지요.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존재 하나가 주는 조용함이 참 컸어요.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아들은 무사히 군대를 다녀왔고 복학도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꽤 이름 있는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합격 전화를 받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참 예뻤는데 어느 날 첫 월급이라고 저에게 월급 봉투를 전부 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이제는 내가 엄마 책임질게요. 윤서가, 아직 엄마 팔팔한데 무슨 소리야.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엄마가 고생한 것만큼
이제는 내가 보답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날 저는 우리 시부모님의 남편 사진까지 꺼내놓고 한참 동안 사진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 참 잘 컸죠 하면서 말이에요. 당신들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기쁨이었고 희망이었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고 제 삶을 계속 앞으로 밀어준 힘이었어요. 아들은 그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들은 저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했지만 저는 끝내 쉬지 못했어요. 물론 몸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었고 젊을 때처럼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는 몸도 아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고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들 짐이 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는 시어머니와 아들을 책임졌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 제가 갑자기 아들에게 기대어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이었어요. 솔직히 열심히 모아봤자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결혼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1,000만 원이라도 좋고 2,000만 원이라도 좋고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 계좌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죠.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것들은 뉴스에서만 봤지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월급에서 조금 떼고 생활비 아껴서 조금 넣고 가끔 상여금이 나오면 또 조금 넣고 그야말로 적금 붓듯이 차곡차곡 모았죠. 수익도 엄청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 나이도 60을 훌쩍 넘겼죠.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결혼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아니, 결혼은커녕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는 너무나도 괜찮은 아들인데 남들 눈에는 아닌가 싶어서요. 남편을 닮아 키도 크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인데 외모가 조금 문제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운동선수 뺨치게 몸도 좋았는데 말이죠.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았으면 직업군인을 했을지도 모를 아들이었어요. 오죽하면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을 졸라보기도 했죠. 혹시 괜찮은 아가씨 없어요? 아들 소개해 주려고? 네, 슬슬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젊은 선생님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나? 물론 우리 아들은 질색팔색 난리를 쳤죠. 이러다가 총각 귀신 되겠다고 옆구리를 찔러도 망부석처럼 굴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아들과 둘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괜히 진지했죠? 저는 아들이 무슨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다니까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그렇게 무섭게 목소리를 깔고 말해? 너 무슨 병이라도 걸렸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에이 참,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뭐? 순간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너무 놀라서 눈만 깜빡였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 녀석이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그것도 진지하게? 더 놀라운 것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데려와. 바로 날 잡자. 엄마, 좀 이럴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총각 귀신 될까봐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제가 호들갑을 떨면서 언제 보여줄 거냐 물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난감해지는 것 같았죠.
한참 머뭇거리던 아들이 결국 어색하게 웃으며 집에 데려오는 게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사실 저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도 회사에서 현역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한직으로 밀려난 적도 없었고, 끝까지 제 자리에서 일을 했죠. 덕분에 20살, 30살 어린 직원들과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았어요. 특히 신입으로 들어오는 여직원들은 대부분 우리 아들 또래였는데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저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왜? 날 잡았다고 하지 않았어?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주 집에 오라고 해요. 좋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벌써부터 김치 담그는 법 배우라고 하고 명절 때는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미치겠어요. 그 정도면 양반이지. 저 아는 언니는 남자친구 엄마가 자기 보면서 아들 빼앗아 가는 년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혀를 차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걸까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봤잖아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기도 했고, 또 장애를 가진 시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왜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요즘은 휴대폰만 켜도 온통 그런 이야기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도 시어머니 욕하는 이야기, 인터넷을 봐도 시집살이 이야기, 뉴스 댓글에도 고부 갈등 이야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내용을 접하다 보니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을 불편해하는구나. 처음부터 거리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그래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결혼 날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그 시간이 1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인사 한 번 없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어쩜 인사 한 번을 안 시키는지, 글쎄 사진조차 못 봐서 여자친구가 진짜 있는 건지 혹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지요. 생각보다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기념행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퇴직 기념 상패도 주고 오래 함께 일한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도 초대해서 작은 시상식 같은 자리를 마련해 줬죠. 꽃다발도 받고 사진도 찍고 정말 감사한 날이었어요. 그런 자리이니만큼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덜렁 혼자 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를 만나기 싫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죠. 아니, 제가 뭐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래 이렇게 피하나 싶더라니까요. 저는 정말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얼마나 잘 지냈어요?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저라고 악덕 시어머니가 되겠냐고요. 며느리랑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참 어렵다 싶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할 일이 없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 결혼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있으면 같이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덜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부터 아들의 결혼에 대해 자주 묻게 됐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나중에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요. 하는 말로 결혼을 미뤘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여자친구 없는데 있는 척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왜 나중에 하면서 소개 한 번을 안 시켜주냐? 그게 그 집안이 좀 복잡해. 왜? 혹시 엄마 셋이고 아빠가 둘이고 뭐 그래? 아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예비 장인어른이 의원님이셔. 의원? 무슨 의원? 한의사, 수의사? 아니면 뭐 어디 병원? 의사 말고 의원, 시의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인지 지방의원인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정치하는 집안이라는 이야기였죠. 뭐 그때 당시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워낙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면서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멀리 살아서도 아니었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저도 뭐 좋게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바로 브런치 카페를 함께 운영해 보자는 이야기였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손사래부터 쳤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왔지 장사를 해본 적은 없었잖아요. 게다가 자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봐왔고요. 잘 되면 좋지만 망하면 퇴직금까지 전부 날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자꾸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퇴직 후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한가했거든요. 평생을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용돈도 주고 싶고 아들 결혼할 때도 조금 더 보태주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그 브런치 카페 동업자 구했어? 아니, 아직. 역시 생각이 바뀌었지? 그럴 줄 알고 다른 데는 콜도 안 했다 이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나이에 망하면 뭐 노숙 생활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함께 동업하게 된 사람들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왔던 지인 부부였어요. 성격도 괜찮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셋이 모여 입지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메뉴를 정하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설레더라고요. 평생 회사에서 정해진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겠지 하고 걱정한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듯이 장사는 잘 됐어요. 아침부터 브런치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근처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왔죠. 근처에 카페들이 몇 개 있었는데도 저희 브런치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다만 한 가지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숨겼죠.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어요. 가끔 밤에 집에 오면 허리가 뻐근해서 파스를 붙이고 자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보면 분명 반대할 게 뻔했어요. 무엇보다 불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장사가 망하면요.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요. 그때는 정말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숨기기로 결심했었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뭐 그런 거랄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인 부부는 잠깐 거래처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저는 혼자 매장을 보고 있었죠. 손님도 꽤 많았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장 한쪽에서 고성이 들렸어요. 웬 여자 손님 하나가 저희 카운터 알바생에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사장 나오라고 하라니까? 잠시만요.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 시선이 전부 그쪽으로 쏠렸죠. 저도 깜짝 놀라서 카운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장님,
이분 브런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대요. 진짜 비상해서. 아니, 위생 상태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먹으라고? 젊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듯이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죠. 말투도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순간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제 앞으로 들이밀더라고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었어요. 이거 보여요? 내가 프렌치 토스트 세트 시켰거든. 계란물 입혀서 구운 빵 안에서 이게 나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희 음식에서 나온 거라고요? 정말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주방에 알아보고. 알아보긴 뭘 알아봐. 내가 지금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시의원이야. 이 정도 위생 수준이면 장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마음 먹으면 여기 하루 만에 문 닫게 만들 수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불쾌한지 아냐고.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제 눈앞까지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진상 손님이구나 싶었죠.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여자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사장님.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 뭘 진정해요? 지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변 손님들까지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계속 보다 보니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설마?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여자.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였냐고요? 몇 달 전쯤이었어요. 아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둔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갑이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 사진이 살짝 보였어요. 그냥 무심코 본 거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스티커 사진 같은 것이었어요. 작은 사진 속에는 우리 아들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아이가 그 여자친구구나. 그때 딱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확신은 없었지만 지금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자와 사진 속 여자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죠. 물론 사진은 웃고 있었고 지금은 화를 내고 있었으니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사람 인상이란 게 있잖아요. 눈매며 얼굴형이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순간 저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긴 그럴 만도 했죠. 아들이 아직 저를 소개한 적도 없었고 제 사진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시의원이라고, 가게 문 닫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보상을 하라고,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누가 봐도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제 머리는 어깨 정도 길이었기에 제 머리카락은 절대 아니었고 우리 아르바이트생도 머리카락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반면 그 여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님, 왜요? 정말 그 머리카락이 저희 음식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확인? 아무리 봐도 긴 머리카락인데요. 그래서요. 손님 머리카락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지금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고작 브런치 세트 10,000원짜리 공짜로 먹으려고 자작극을 한다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시의원인데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방패 삼아 저렇게 아나무인처럼 구는 사람일 줄은 몰랐죠.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거기서 대충 보상해주고 고개를 숙이면 끝날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말씀은 음식에서 나온 머리카락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보상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가게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망해야 해 아주. 여기 온 손님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점점 화가 나기보다는 씁쓸해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브런치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프렌치 토스트 세트 하나에 커피를 더해봐야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일부러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사람 구경도 많이 해봤으니까요. 정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불쾌했던 손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환불이나 사과를 원하는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 자체보다도 그 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가시면 경찰까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경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머리카락이 우리 가게 음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해.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러시면 허위 사실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지금? 카운터에 있던 알바생은 거의 울상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평소에 저라면 무조건 사과부터 했을 거예요. 새로 만들어주겠다, 환불해주겠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손님 앞에서 자작극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알바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비 며느리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 역시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이 근처 상권에서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세상에 카페 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곳에서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경쟁 관계라고도 할 수 있었죠. 물론 저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단정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눈앞의 상황이 매우 수상하다는 생각만큼은 지울 수 없었죠. 지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손님한테 자작극이라고 하는 꼴이 대단하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이 가게는 진짜 상종도 못하겠어. 여러분도 들으셨죠?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손님을 의심한대요. 이런 가게는 처음 봤어요. 됐어요. 나는 이런 후진 가게 말고 옆에 있는 다른 가게 갈래?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 옆 가게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언니가 운영한다는 카페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거기는 적어도 손님을 도둑 취급은 안 한다고 덧붙이는데 선동을 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요. 시의원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영업정지를 먹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웃기더라고요. 오죽지는 내세울 게 없으면 자꾸 아빠 타령을 할까 싶어서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죠. 우리 아들 이름 석자를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요. 방금까지 당당하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석준. 그 이름을 왜? 아니, 아줌마가 제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고요? 네 년이 남자친구라는 그 놈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네 년 예비 시어머니다 이 말이야. 어때? 실수했다 싶지? 네가 시의원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꺼내길래 말이야. 영업정지를 먹이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2년 결혼 접게 해주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 작게 숨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 표정이 아주 보일만했어요. 다들 커피잔을 든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시의원 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네가 하고 있지 않니? 몇 년째 만나고 있는 대기업 다니는 이석준, 그게 내 아들이라고. 예비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눈동자를 굴리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진지하게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왜?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야 그렇겠지. 내가 내 아들한테도 말을 안 했으니까. 퇴직하고 시작한 거야. 이 가게도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우리 아들도 내가 이 브런치 카페 동업하는 줄 몰라? 그 말을 들은 예비 며느리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뭔가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끝까지 버티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래도 머리카락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죠. 사실 주방장은 아까부터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밖이 시끄러우니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손짓으로 계속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괜히 상황만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주방장에게 잠깐 나오라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빼꼼 나오는데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이 됐지요. 저는 주방장 앞에 가서 곧바로 두건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매장 안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예비 며느리의 얼굴도 아주 울상이 되었어요. 왜냐고요? 우리 주방장은 사실 아주 번쩍번쩍한 대머리였거든요. 머리카락이 나올 곳 자체가 없었죠. 다들 보이나 몰라? 우리 주방장은 머리카락 들어갈까봐 아주 빡빡 머리를 밀고 다니거든. 우리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은 카운터에서 알바하는 쟤뿐인데 브런치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훨씬 길잖아. 그리고 쟤는 아예 음식 근처에도 안 가는 애야. 여기서 쭉 봤으니 그 정도는 알겠지. 여기 전부 셀프 서비스인 거 안 보이니? 그 말에 예비 며느리 얼굴이 굳어진 건 물론이고 발까지 동동거리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손님들에게 일부러 먹잇감을 더 던져주기로 결심했죠. 제가 참아온 그 말들이 있는데 저도 속 시원하게 뱉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아버지가 시의원이긴 무슨 시의원이냐? 지난 선거에서 떨어진 거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아니, 그게... 예비 며느리 얼굴이 이번에는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 무기처럼 휘두르던 시의원 아버지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그 말을 하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건지 예비 며느리도 끝까지 물러나지는 않더라고요. 됐고요. 사과만 하시면 문제는 안 삼을게요. 끝까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사과는 못해. 내가 잘못한 게 어딨어? 우리 매장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아닌데. 됐어요. 이쯤 서로 기분 정리하고 없었던 일로 해요. 누구 마음대로? 사과는 네가 하고 가야지. 뭐라고요? 제가 왜요? 매장에서 소란 피우고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손님들 식사 방해했잖아.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사과하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들었죠. 예비 며느리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했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이 머리카락 어디 한번 검사라도 해볼까? 검사요? 무슨 검사요? 유전자 검사. 네가 음식에서 나왔다던 이거. 네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순간 예비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매장 안도 조용해졌죠. 손님들까지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예비 며느리가 결국 시선을 피했어요. 조금 전까지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는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어머, 진짜 자작극이었나 봐. 거지 새끼 아니야? 모든 게 다 거짓말이네. 공짜로 밥 먹으려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요. 그 말들이 들릴수록 예비 며느리 얼굴은 더욱 붉어졌어요. 결국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황급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말 도망치듯이요. 지도 부끄러운 건 아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제 가게인 걸 몰랐으니 그런 짓을 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문제죠.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몇 년이나 만난 사람이라는데 제가 상상했던 며느리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죠. 무례하고 오만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부터 들먹이고 잘못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솔직히 화도 났어요. 예비 며느리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조금은 화가 났어요. 서운한 것도 있었죠. 지 엄마 사진 하나 안 들고 다녀서 몇 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저를 못 알아봤다는 것이요.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리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은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아니 이 가게요. 언제 이런 걸 차렸어요? 퇴직금 조금 넣고 지인 부부랑 같이 하는 거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표정이 꼭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 같더라고요. 왜 숨겼냐, 어쨌냐, 빙빙 돌려서 딴소리 하길래 여자친구라는 애한테 다 듣고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입을 싹 다물대요.
어떻게든 중간에서 수습을 해보려고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제가 이미 시큰둥하게 그녀는 사람도 아니다 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아들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퉁명스러운 얼굴로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웃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결국 가게 마감 시간까지 별다른 말 없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문을 닫고 둘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 가게를 하는 것도 알았고 궁금한 게 오죽 많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까지 천천히 걸어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고 물 한 잔을 마신 뒤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들은 이미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할 거면 나는 죽어도 반대다. 나 없이 결혼하고 찾아올 생각도 말고 알겠냐? 순간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망연자실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얼굴이었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직접 겪은 건 말해줘야겠어. 지 애비가 시의원이라고 우리 가게 문 닫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도 황당했고 우리 가게 주방장이 빡빡 민머리를 하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왔다고 우기는 것도 황당했다. 너는 뭐 어디까지 들었냐? 그냥 어머니 가게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겠지. 지가 다 잘못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말을 하겠어?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죠. 아마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여자친구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설명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사람이 당황했을 때 어떤 본성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그 이후 예비 며느리는 여러 번 연락을 해왔어요.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도 했고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봤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결혼하려면 절연하고 하라고요. 그 말이 아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한 번도 자식 인생을 함부로 휘두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인성이요. 인성이 나쁜 사람은 고쳐 쓰지도 못한다고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술에 진창 취해 들어온 날 헤어졌다고 그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뒤로 종종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저와 같이 집에 가곤 했는데 한동안 말이 거의 없었어요. 평소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잘하던 녀석인데 차 안에서도 조용했고 밥 먹을 때도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죠.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생각을 해보니 제가 맞는 것 같대요. 인성은 고쳤을 수 없는 것 같다고요. 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인성을 가진 며느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고 다행히 우리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참 반듯한 사람이었죠.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긴장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며느리는 임신 중이에요. 곧 손주가 태어나죠.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남편 생각도 나고 손주 얼굴 보겠다고 매일 웃던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가끔은 괜히 사진을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곧 또 선거철이 다가오네요. 문득 그 시절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어요.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생기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의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